다음 괴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괴담은 니찬 일본 괴담 공양화가 끊이지 않는 달입니다. 공양화라 함은 아마 국화 같은 거, 약간 위령을 위한 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교 시절 육상부 단거리 선수였던 난 밤이 되어도 연습을 멈추지 않는 열정적인 스포츠맨이었다. 그렇다고는 해도 학교에 남아서 연습하는 게 아니라 집 주변 도로를 달리곤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연습하기 좋았던 장소는 100m 정도 길이의 어느 다리의 인도였다. 그곳에선 주택지에선 불가능했던 100m 전력 질주 연습을 마음껏 할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다리는 조금 좋지 못한 문제가 있었다. 자살이다. 강을 건너기 위해 30m 정도 높이를 가진 그 다리는 가로등 수도 적어 투신 자살자에게 있어 딱 좋은 장소였다. 실제로 투신 지점으로 생각되는 다리 중앙에는 꽃이 놓여 있을 때가 많았다. 투신 자살자가 하나 둘 세상을 떠나는 속도보다 더 빨리 달리는 것에 열정을 다하던 나는 그런 사실은 신경 쓰지도 않은 채 다리를 연습 장소로 삼았다. 오히려 자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정찰해주지 정도의 패기도 있었다. 이분 되게 좋은 분이다. 그래도. 그런데 어느 날 나는 기묘한 광경과 마주치게 되었다. 흰 원피스를 입은 소녀가 한밤중 다리 도보 위를 질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유령이라고 해도 다리도 보였다. 조금 수상해서 멀리서 지켜보니 소녀가 멈춘 곳에서 다른 사람이 몇 명 보였다. 네모난 기재를 짊어진 사람, 창 비슷한 봉을 들고 있는 사람, 조명을 드는 사람. 아, 촬영이라도 하는 건가? 학생인가? 단체가 영화 촬영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이 조금 이상했다. 저거 완전 방해하냐? 그래도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은데 괜찮으니까 빨리 주워보자. 뭐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다. 자기들끼리 하는 대화구나 이게. 멤버 중 하나가 다리 중앙에 다가가 뭔가를 줍는 것 같더니만 그것을 강에다 냅다 던져버렸다. 잠깐만, 저것도 혹시? 주변이 묘한 정적에 휩싸인다. 나보다 나이 많은 무리에게 잔소리할 용기가 없던 난 그들이 떠난 뒤에야 다리 중앙에 가볼 수 있었다. 예상대로 어제까지만 해도 놓여있던 꽃이 사라졌다. 꽃병 통째로.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녀석들. 정말 여러 가지 의미로 당황스러웠다. 다음날 나는 자릿세 겸 버려진 꽃 대신 꺾어진 들꽃을 놓아두기 위해 다리에 찾아갔다. 뭐야 이거? 다리에 도착한 순간 나도 모르게 말해버렸다. 자줏빛 석양빛으로 물든 다리, 인도, 항상 꽃이 놓여있던 장소. 그곳에 대량의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아니, 산처럼 쌓여 있었다라고 말하는 편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대형 쓰레기 봉투의 2배 정도 되는 양이었다. 게다가 갈색으로 시든 꽃을 감싸고 있는 새하얀 포장지가 더욱 새 것처럼 보여 기분 나쁘게 느껴졌다. 아무리 봐도 드라이 플라워 같은 그런 종류의 꽃들은 아닌 것 같았다. 지난밤 꽃이 버려진 것에 분노한 유족들 짓인 걸까? 너무 무서워진 나는 꺾어온 들꽃을 그 장소에 놓아둔 채 재빨리 그 장소에서 벗어났다. 그 꽃을 왜 버린 거지? 자살자들을 싫어하던 사람들인가? 한참을 걷다 멀리서 다리를 돌아보았다. 그때 이상한 것이 눈에 들어왔다. 사람 손? 다리 난간 틈에서 인도를 향해 뭔가 새하얀 봉 형태의 뭔가가 뻗어오고 있었다. 만약 저것이 사람 팔이라면 다리 밖에 매달린 채 도보를 향해 손을 뻗으며 기어오르려는 상태일 것이다. 자살에 실패한 사람인가? 아니야. 저건 사람이 아니야. 직감으로 알 수 있었다. 그렇게 잔뜩 긴장한 채 시선을 집중한 다음 순간 나른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림과 동시에 물에 푹 젖은 해초 같은 머리카락이 철퍽 하는 소리를 내며 난간 틈에서 인도로 삐져나왔다. 머리도 올라올 거야. 얼굴이 보인다. 눈을 피하려던 그 순간 이번에는 긴 머리를 늘어뜨린 창백한 인간 머리 같은 것이 나오더니
내가 놓아둔 들꽃을 손으로 붙잡아 으적으적하고 입에 쑤셔 넣은 뒤 손, 머리카락, 머리 통째로 다리 뒤쪽으로 빨려 들어가듯 순식간에 모습을 감추었다. 뭐야? 좀 징그러운데? 난간 틈은 무슨 짓을 해도 사람 머리를 넣을 수 없는 폭이었다. 그 틈을 새하얀 머리가 변형하여 빠져나갔다. 그리고 다음 순간 난 교내 최고 기록을 확실히 갱신할 기세로 집까지 냅다 달렸다. 그냥 귀신인 것 같은데요. 다음날 아침 어머니께서 그 다리는 이제 가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다. 엄마 혹시 영감 있나? 하고 의외네 라고 생각하며 이유를 여쭈니 그 다리 근처에 사시는 그 누구씨가 말해준 건데 어제 다리 위에서 뭐가 타는 걸 보셨대. 방화범 같은 이상한 사람이 저지른 짓일지도 모르니까 이제 다리에는 혼자 가지 마. 타고 있던 그거란 혹시 마사카. 난 어제 본 시든 꽃다발에 대한 이야기를 어머니에게 말씀드렸다. 그래도 역시 괴물에 대해서 못 말하겠어. 괴물은 말 안 했나 보네요. 예. 그럼 그 꽃다발이 탄 건가? 하지만 그러면 이야기가 좀 이상해지는데 어머니가 근처 주민의 이야기를 정리한 것에 따르면 그 불은 어제 몇 시간에 걸쳐 다리 위에서 타고 있던 것이 목격되었다고 한다. 시든 꽃이 그렇게 몇 시간이고 탈 수 있는 것이었던가? 소금 가지고 다니면 귀신 안 들러붙겠죠. 퇴마사세요? 의문을 가진 난 그날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다시 한번 다리에 가보기로 했다. 아무래도 혼자서는 무서워서 안 될 것 같았다. 그래서 동아리 친구를 한 명 데리고서 통학용 자전거를 타고 현장을 향했다. 그렇게 다리에 도착했다. 시간대는 어제 왔던 시간과 거의 비슷했고 주변은 슬슬 어두워지고 있었다. 아, 야, 너 너무 가까이 가지 말자. 자전거 페달을 밟던 친구에게 말하여 다리 중앙에서 2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자전거를 멈추게 했다. 갑자기 접근하면 너무 위험하다. 예, 안 그래도 나도 이런 자살 명소에 오고 싶지 않았다고. 원래 겁이 많은 친구다. 미안. 아무튼 저 근처에서 뭔가 타고 있었대. 뭐 보이는 거 있어? 어느 지점을 가리키는 나. 어둠 속에서 시선을 집중하는 나와 친구. 어느샌가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저 중앙 지점? 뭐가 떨어져 있는데? 으아, 기분 나빠. 뭐야 저 하얀 건? A4 크기의 하얀 종이였다. 다리 인도를 따라 몇 장씩 연속으로 놓여 있는 것 같다. 이상하다. 바람이 불어서 펄럭대면서 날아가지 않고 그 장소에 머물러 있는 종이들. 자신도 모르게 가까이 다가가 보는 나와 친구. 새하얀 종이? 어제 본 꽃다발 포장지의 잔해 같기도 하다. 종이에서 몇 미터 정도 되는 위치까지 다가가 보니 종이가 날아가지 않았던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종이가 못으로 박혀 있었던 것이다. 인도 위에 묘하게 이상한 광경. 나와 친구는 깜짝 놀랐다. 이 종이 뭔가 그려져 있는데? 친구가 말했다. 확실히 종이가 펄럭일 때마다 지면에 닿은 면에 뭔가가 그려져 있는 것이 보였다. 여기까지 왔는데 난 큰맘 먹고 그 종이를 뒤집어 보았다. 새빨간 손자국이 나 있다. 새하얀 종이 정중앙에 갓난아이의 손 정도 되는 작은 손자국이 붉은색으로 선명하게 찍혀 있고 손자국 중심부에는 못이 꽂혀 있던 구멍이 남아있다. 약간 성은 느낌이 있네요. 예수님 여거. 뭐야 이거? 친구도 바로 다른 종이들을 떼어다 들여다보고 있었다. 이것도 손 모양, 그리고 발 모양. 이상한 그림이네? 똑같이 작고 새빨간 손자국, 그리고 발 모양과 새인가? 붉은 빛의 단순한 선으로 그려진 고대 벽화 느낌이 나는 그림이었다. 그 새의 눈 부분에 못 자국이 나 있다. 오. 기야. 발 밑 난간에서 여자의 머리가 절규하고 있었다. 난간 틈에 이상할 정도로 얇고 길게 변형된 창백한 여성의 머리가 낀 채 입을 크게 벌리며 절규하고 있었다. 젖은 머리카락에 가려져 입 이외에 다른 부분은 보이지 않는다. 이가 이상할 정도로 새하얗다. 몸통이 난간 밖으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 으악. 우리들도 절규했다. 여성의 머리가 나와 친구 사이에 나타나서
나와 친구는 서로 정반대 방향으로 전력을 다해 도망쳤다. 자전거는 방치한 채로 그렇게 다리 끝까지. 누군가 쫓아오는 듯한 기척은 느껴지지 않는다. 절규도 들리지 않는다. 멈춰서서 휴대폰으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도망쳤어? 야, 너 무사히 너 도망쳤어? 숨을 거칠게 몰아쉬며 친구가 대답한다. 괜찮긴 한데 대체 뭐야 저거? 어떡해? 나 어떡하지? 친구는 현장에 자전거를 놓고 온 것과 집이 도망친 방향과 반대쪽에 있어서 다시 다리를 건너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에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 비겁한 녀석들, 도망치다니. 휴대전화의 시계는 밤 8시 언저리를 가리키고 있다. 다리 너머는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고 친구 상태도 알 수 없었다. 게다가 꼭 이럴 때만 자가용 하나 지나가질 않는다. 자가용이 귀신을 이기는 건가? 알았어. 그럼 도움을 요청해보자. 네 자전거가 부서졌다고 거짓말이라도 쳐서 부모님이든 친구든 불러다 자가용을 타고 와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나도 해볼게. 자가용 타면 다 되나? 나는 싫어. 이쪽으로 데리러 와. 라고 난리치는 친구를 달래며 전화를 한번 끊은 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럼 어머니가 다쳐요 이러면 끄지 않나? 뚜 어머니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 라기보다 신호음조차 울리지 않는다는 건 점점점 화면을 확인해 본다. 권 외 표시. 뭐? 그럼 아까는 어떻게 친구랑 통화한 거야? 뜨르르 이번엔 친구가 건 전화다. 뭐야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은. 여보세요? 절규. 친구 목소리가 아니다. 수화기를 뗀다. 그래도 여전히 들리는 여성의 절규. 일반 사람 폐활량으로는 불가능한 길이었다. 친구가 무사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제기랄, 직슈. 지금 당장 친구에게 가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게 돼. 이미 늦었을지도 모르지만. 뚝. 절규가 울려대는 도중 전화를 끊고 나는 다리 반대쪽에 있는 친구에게로 달렸다. 난간 쪽을 지나고 싶지는 않아서 인도가 아닌 도로 정중앙을 질주한다. 나는 달리면서도 적은 수에 가로등 사이사이에 깊은 어둠 속에 뭔가가 숨어있는 것만 같은 그 공포감에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리고 다리 중앙을 지나던 순간 정면 암흑에서 검은 그림자가 엄청난 기세로 접근해 왔다. 친구를 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단숨에 잊어버리고 오던 길을 미친 듯이 달려서 돌아간다. 이렇게 하다가 검은 그림자를 보고 저 그림자 대체 뭐야? 몇이나 기습할 생각인 거냐고. 달리면서 눈물과 콧물과 소변을 흘리는 경험은 과거와 미래를 통틀어서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랬다. 그림자는 여전히 날 따라왔고 발소리도 들려오는데 야, 왜 도망가는 거야? 뒤에서 친구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림자의 정체는 친구였던 것이다. 귀가 시간이 지나버려서 무서운 와중에도 큰맘 먹고 이쪽을 향해 달려왔다고 한다. 그러니까 저런 데 가는데 왜 소금이랑 닭피를 안 챙긴 거야? 지금 저거 귀신한테 홀린 거임. 오, 그런가? 주인공만 올렸네. 아니, 너 아까까지 전화로 와달라고 그렇게 울어댄 주제에 게다가 권외의 표시까지 뜨고 전화 받으니까 뭐 이상한 소리까지 들리고 이번엔 내가 지독하게 혼란에 빠질 순서였다. 뭐? 전화? 자전거 바구니 안에 있는데 이 자식 이런 상황에서 겁이라도 주려는 건가? 라고 생각한 건지 친구는 수상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렇다면 내가 친구라고 생각하고 통화한 상대는? 그렇게 우리는 터벅터벅 둘이서 집까지 걸어갔다. 자전거도 잃어버리고 소변 냄새나는 나와 나란히 걷는 친구가 안쓰러웠다. 너무 지쳐서 서로 대화는 없었다. 밤길 걸어가며 생각한다. 혹시 다리 반대까지 갔다면 대체 뭐가 있었을까? 그리고 난 어떻게 됐을까? 또 오줌을 지릴 것 같았다. 하지만 지릴 소변도 없었다. 있잖아요. 저 다리 말이에요. 옛날부터 나쁜 소문 같은 뭐 그런 역사 같은 게 있던 거예요. 며칠 뒤 나는 지역의 지리와 역사의 빠삭한 할아버지께 여쭤봤다. 아, 그 주변은 이거야.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한 뒤 엄지를 접고 내 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내 발이
네발이는 네발 짐승을 칭하거나 사람을 욕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네발이라고 불리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는가?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당시 무슨 일을 했겠는가? 네발이. 이것은 곧 식용 가축을 다루는 일 외에도 우리 지역에서는 강변에서 자갈 줍기를 주로 했다고 한다. 양질의 자갈은 건설업자에게 고가에 판매된다. 당연히 피와 살을 깎아가며 최선을 다해 자갈 줍기를 하는 사람도 생긴다. 하지만 당시 그곳은 댐도 없었고 유속이 빠른 강이어서 매해 익사하는 사람이 많았다고 한다. 그 뒤 댐이 건설되고 수량이 안정됨을 계기로 다리 하나가 놓이게 되었다. 이상이 할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자갈줍기를 하면서 익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귀신이 됐다 뭐 이런 얘기인가? 그리고 소름 끼쳤던 부분이 하나 있다. 그날 다리 위에서 주운 수수께끼의 종이. 그것을 나도 친구도 어쩌다 보니 주머니에 쑤셔 넣은 채 들고 와버린 것이다. 종이는 둘이서 태워버렸고 집, 현관과 방에는 가볍게 정화 소금을 두었다. 잘했다. 그때 이후 현재에 이르러 딱히 이상한 일은 벌어지지 않았고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게 다리의 괴기 현상과 관계가 있는지조차 밝히지 못한 채 끝나버렸다. 아무튼 나도 친구도 다시는 자가용 없이 그 다리를 지나지 않게 되었다. 여기까지네요. 여기까지가 공양화가 끊이지 않는 다리 괴담이었습니다. 역시 소금을 두니까 그 별 탈이 없네요. 소금을 두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이제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가거나 두 번째는 이제 하얀 소금이 까맣게 타거나 어쨌거나 소금은 퇴마에 도움이 된다. 이 괴담이 재밌네요. 뭐가 재밌냐면 다리 그 난간 사이에 그 얼굴이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나왔다라는 그런 약간 기생수 같은 느낌이 상상이 되니까 그런 연출이 좋았다랄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글쓴이가 아예 홀렸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친구 따라서 뒤돌아서 뛰지 않았더라면, 뛰던 상태로 쭉 갔더라면, 그랬으면 주인공이 큰일이 나지 않았을까? 진즉 소금 가져왔어야 했어요. 만약 귀신 보이면 막 들이부어버렸어야 함. 좋네요. 그게 맞죠. 태우는 건 정하고 소금은 퇴치. 맛소금도 괜찮나요? 맛소금도 되지 않을까요? MSG는 있으나 마나니까. 맛소금은 MSG 들어가 있어서 좀 효력이 떨어질 것 같고 굵은 천일염이라든지 히말라야 핑크솔트라든지. 핑크솔트도 돼요? 이런 미친. 핑크솔트는 뿌리기 아깝. 크크. 아무튼 재밌게 읽었습니다. 소금이 뭐가 있을까? 소금 종류, 천일염, 암염, 기계염, 제제염, 허브맛솔트. 그러면 이제 대성리나 가평 이런 MT촌 이런 데서는 귀신이 나올 일이 많이 없겠네. 거기는 집마다 허브맛솔트가 비치되어 있잖아요. 완전히. 주겸은 잘 모르겠네요. 주겸은 좀 이미 주겸은 대나무에 넣고 가열한 거라 좀 그렇다. 귀신한테 시즈닝 바로 간 맞춰가지고 퇴마 바로. 깨소금. 깨소금 좋네. 깨소금은 그 소금 안 넣어도 깨소금이라 하는 거 아시죠? 볶은 참깨를 빻으면 깨소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소금이 없어도 깨소금이라고 합니다. 귀신 있으면 바로 이렇게. 좋네요. 깨소금 하니까 그 갈라진 피부 괴담 생각나는 점점. 그게 뭐야? 그게 뭐죠? 이거 되게 유명한 괴담 같은데? 깨로 목욕하는 괴담? 뭐지? 깨 목욕? 그 짤이 있어요? 사진이 있어? 구글의 전설의 고향 깨순이 검색하면 짤은 안 볼게요. 진짜 구화학이다. 구화학. 그 짤은 안 보여드리고 이거 잠깐만 읽을게요. 그러면 레전드다 이거. 환공포증을 유발하는 이야기. 옛날에 피부병이 엄청 심한 소녀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의 몸은 온통 극심한 가뭄으로 갈라진 땅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죠. 매일 온몸에선 피가 나고 덧나 매일 옷과 침대 시트를 갈아야 했죠. 소녀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리고 소녀의 엄마도 현대의 의학으론 도저히 치료할 방법이 없는 불쌍한 딸을 위해 한 줄기의 희망을 얻으려고 무당에게 찾아갔죠. 엄마는 무당에게 찾아가 사정을 이야기하자 무당은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 깨를 풀고 거기에 몸을 담그고 있어. 그 말을 들은 엄마는 무당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곧장 집으로 가 욕조에 물을 받고 깨를 풀었죠. 엄마는 기쁜 마음으로 딸의 옷을 모두 벗기고 그 욕조에 밀어 넣었죠. 그런데 딸은 3시간이 지나도 4시간이 지나도 계속 욕조에서 나오지 않았죠. 거실에 앉아있던 엄마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딸이 왜 안 나오나 하며 욕실의 문을 열었죠. 그때 딸은 갈라진 피부에 박힌 깨를 이쑤시개로 하나하나 빼고 있었죠. 툭, 툭, 툭. 짜증날 정도로 혐의예요, 저한테는. 아무튼 갈라진 피부 괴담이었습니다. 싫다. 무당 나쁘다. 그래서 결국 깨 다 뺐나요? 빼야겠죠. 안 그러면 썩으니까. 예. 깨 빼다 죽었대요. 깨 빼다 죽었어? 아니, 그냥 상상하는 게 너무 힘들다. 저 티라고요? 왜요? 제가 왜 티죠? 깨 뺐겠죠. 안 빼면 썩으니까. 네, 티 맞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보고 싶으시면 구글에 전설의 고향 깨순이 이렇게 치면 돼요. 원작에서는 피눈물 흘리면서 빼다가 죽었다 뭐 이런 식이다. 그러니까 그냥 피부병인데 저런 걸로 무당 찾아가면 안 되지라. 다음 괴담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괴담은 니찬 공포 일본 괴담 들어서는 안 되는 금지된 이야기입니다. 본 이야기를 읽으면 나쁜 일이 일어난다는 소문이 있대요. 저 이거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쫄리시는 분 계시면 지금 잠깐 나갔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미리 이야기해 둡니다만 이 이야기를 들어버리면 정말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읽는 건 아니고 듣는 거라고요? 저만 조져지네요.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지만 자신의 신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고픈 분은 절대로 보면 안 됩니다. 봐도 안 된대요. 예. 님들도 당하는 겁니다. 문자로 전했을 때 영향이 있을지 어떨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말로써 직접 전하게 되면 틀림없이라고 말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영적 현상이 일어나곤 맙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할 때는 반드시 몇 번이고 상대의 허락을 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괜찮으세요? 합니다. 읽어도 되는 거 맞나요? 말로써 직접 전하게 되면 틀림없이래요. 집에 닭피가 없다고요? 그래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알바 아니니까. 읽습니다. 또 본문이 실화인지 아닌지에 대한 확증은 없으나 우리들에게 벌어진 일은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작년 여름 친구 4명이서 괴담을 하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친구는 YKS라 칭하겠습니다. 전부 중학생 때부터 친한 친구들입니다. 한잔하고 집으로 가던 중 다 함께 Y네 집에서 한 잔 더 마시러 가게 되었습니다. Y가 엄청난 이야기를 입수했어 라기에 바로 Y부터 괴담을 말하도록 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그 웃어넘길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되도록 기억을 되짚어가며 Y가 이야기한 대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Y도 이야기를 들은 뒤 벌어지는 일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나도 제대로 들은 건 아닌데 이 이야기는 재밌지도 않고 이해하기도 힘든 내용이야 라며 Y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는 아르바이트 동료로부터 들었다고 합니다. 다이쇼, 말, 쇼와 초, 즈음 이야기입니다. 이바라키 현의 어떤 마을인가 동네에 에치코라는 여성이 살았습니다. 나이는 20살 정도 되는 여성을 상상하면 된다고 합니다. 나이조차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 여성이 마을 외곽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시체 상태가 워낙 이상했는데
목이 돌아가 있거나 한쪽 팔이 없었고 옷도 입지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똑바로 바라볼 수 없을 정도의 시체였다고 합니다. 살인사건이라고는 합니다만 목격자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대낮인 데다 사람이 종종 돌아다니던 곳에서 벌어진 사건이었는데도 말입니다. 결국 사건은 수수께끼에 빠진 채 해결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장례를 마쳤을 즈음 에치코 씨 집에서 편지가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편지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요즘 언어와 사투리 등을 미뤄보아 말은 현대풍이었다고 합니다. 난 틀렸다. 역시 나는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분하다. 분하다. 분명 이미 끝나버린 것이다. 라는 내용의 에치코 씨의 편지. 부모가 에치코 씨의 친구에게 물어보아도 에치코 씨와 친했던 남성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어째선지 편지는 사라졌고 또 그녀가 죽은 장소에는 작은 신사라고 해야 할까? 묘와 비슷한 뭔가 모시는 것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 에치코라는 이름은 금지되었으며 이 이야기도 금기시 되었다고 합니다. 이상이 이 이야기의 큰 흐름입니다만 Y는 이 이야기를 들은 뒤 이러한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체험이란 이야기를 듣고 난 뒤 사흘 정도 지난 밤에 일어났습니다. 쉽게 잠에 들지 못하던 Y는 밤중에 잠에서 깨어났다고 합니다. 뭐라고 마셔야겠다 싶어 자리에서 일어난 순간 눈앞 바닥에 묘한 것이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분 나쁜 소리와 목소리도 함께 들렸다고. 질질 끄는 소리가 들리면서 우우 라는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그쪽을 자세히 보니 어두운 곳에서 엎드린 채로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중년 남성의 상반신만 있었다고 합니다. Y의 방은 침대 바로 옆에 문이 있었기 때문에 Y는 재빨리 방에서 빠져나와 형을 두들겨 깨운 뒤 한 번 더 방을 들여다보았다고 합니다. 그때는 이미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만 그 뒤 특별히 다른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만 Y에게 이야기한 아르바이트 동료는 매일 두통과 이명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주일 뒤에 나았다고는 했지만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저에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뒤 사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 집은 바깥 계단을 사용해서 제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인데요. 왠지 그날따라 방울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집을 향하는 바깥 계단을 지날 때마다 그 소리가 들려오는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아도 방울은 물론이고 풍경도 없었습니다. 풍경은 이제 집에 걸려있는 잉어 같은 그런 찡찡찡 소리 나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7층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건물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이 들고 다니는 물건도 아니었습니다. 조금 기분이 나쁘기는 했지만 그다지 크게 신경 쓰진 않았습니다. 그런 날이 3일 정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날 밤 왠지 갑자기 잠에서 깼습니다. 심야 한 4시 정도였을까요? 저는 더운 채로 자는 것을 정말 싫어해서 에어컨을 켜놓고 자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에는 냉방을 표시하는 푸른 램프가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에어컨 아래에 전신 거울이 있는데요. 그 거울에 램프 불빛으로 파랗게 된 흰 옷을 입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곧 제 머리 쪽에 서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안 돼! 라고 생각한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위에 눌리진 않았습니다. 다시 보니 역시 여자가 서 있습니다. 큰 소리를 내려고 해도 어째선지 목이 쉬어 있어서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여성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 거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아니, 거울 속으로 사라졌다기보다 거울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날 밤은 아침까지 한숨도 자지 않고 아래층에서 TV만 보았습니다. 공포심보다도 가슴이 심하게 뛰었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봐버린 탓에 잠이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밤 친구들에게 전화로 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K와 S도 무서운 체험의 차이는 있었지만 역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본문이 조금 난잡하대요. 네. 괜찮은데 왜? K의 체험. 친구들이 겪은 거 이제 말해주나 보다. 5일째부터 매일 밤 베란다에 인영이 보입니다. 인영이라 하면 이제 인간의 이제 형태? 약간
유령 같은 거죠. 아무튼 거울 버리는 게 맞는 것 같다고요? 오, 한번 보겠습니다. 5일째부터 매일 밤 베란다에 인형이 보입니다. 커튼을 열어보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몸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가위 눌림도 있었다고 합니다. S의 체험. Y와 비슷하게 상반신만 기어오는 남성이 나타났습니다. 방 가운데 긴 머리가 대량으로 떨어져 있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K가 다른 친구들 몇 명에게도 이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 들은 체험담입니다. K의 연인, 휴대전화로 딱 한 번 여자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와 후루마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엄청 쉰 목소리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우르마란 잘못 들은 말일지도 모른다는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것 외에도 밤에 경을 외는 듯한 소리가 며칠간 들려와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식의 취향이 바뀌었다고도. K 친구 M, 갑자기 전화가 와서 호통을 쳐대는 통에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저와 같은 그 여성 귀신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K 친구 T, 독신. 밤중에 접이식 밥상 크기 테이블 위에 여성이 앉아서 뭔가를 입에 집어넣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틀째까지는 잘 견뎠다고 합니다만 사흘째부터는 T의 연인 집에서 잤다고 합니다. K 친구 D, 기어오는 남성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중년은 아닌 것 같았다고 하네요. 자세히는 듣지 못했습니다. 이것들 외에도 체험담이 있다면 있지만 어떤 것이든 더 이상 듣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아서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신기하게도 전원, 저를 포함하여 유령의 얼굴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네. 기어오는 남성의 얼굴도 S와 Y가 중년이라 생각했을 뿐 확실히 얼굴을 본 것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그저 분위기라고 해야 할까 뭐 그런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저도 긴 머리를 보고 여성이라고 생각했을 뿐 얼굴을 보진 못했습니다. 참고로 지금도 저는 평소에 거울을 뒤집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통점으로 현상은 다르더라도 다들 길게는 2주 정도가 지나니 그 현상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뭐지? 도중부터 너무 무서워진 저는 그것과 얽히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이 이야기를 친구들 사이에서 금기로 정해놓았습니다. 이건 제 짐작입니다만 이 이야기의 오리지널은 사실은 좀 더 이야기가 완벽하다고 해야 하나? 제대로 의미가 전해지도록 만들어졌던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해석인데? 이 이야기를 위험하다고 생각한 어딘가의 누군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빼놓은 에치코시 이야기를 퍼뜨린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유령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게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정말로 이 이야기를 남에게 해줄 때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 책임질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저와 S는 다른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일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서 그 봉인을 풀긴 했지만요.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서는 안 되는 금지된 이야기였습니다. 마지막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얼굴도 뭐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애매하게 심령 현상이 일어나는 거를 이야기가 불완전해서 전해진 이야기가 약간 빼먹은 게 있어서 그렇다라는 해석을 한 게 상당히 좋았는데요. 댓글 볼까요? 그러니까 원문이 궁금해지는 그런 느낌이네.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애매한 글을 지금 애써 포장 중이신 거죠? 아니요. 아닌데요. 좋은 괴담인데요, 이거? 이 글의 포인트는 뭐냐? 괴담이 불완전하면 현상도 불완전하다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좋은 괴담이고 이거는 거기다가 추가로 들으면 안 되는 괴담이다 라는 게 재밌잖아요. 재밌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쁜 괴담은 없죠. 예.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괴담에는 괜찮은 면들이 하나씩은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 괴담 읽어볼까요? 자, 다음 괴담은 니찬 공포, 일본의 괴담 사짱이 보내온 엽서입니다. 지금부터 3년 정도 전에 있던 일입니다. 당시 사귀던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게 되어 각자 살고 있던 방을 정리하고 맨션으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삿짐 정리를 마치고
내가 우편함에 이름을 적으려 하자 남자친구가 내 이름 적지 마 라고 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하는 내가 이유를 물었지만 대답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잠깐 말다툼이 있었습니다만 남자친구가 조금 더 물러서지 않아 결국 내 쪽이 치고 말았습니다. 너가 온다고 해봤자 신문이나 쓸데없는 우편물 정도였기 때문에 이 일은 금방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거를 시작한 지 반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평소처럼 신문을 가지러 가서 함께 들어있는 잡다한 우편물이나 광고지를 들고 방에 돌아오니 돌아온 날 본 남자친구가 앗! 하고 놀란 듯 큰 소리를 냈습니다. 남자친구는 내가 왜? 라고 물어볼 틈도 없을 정도로 빠르게 내 손에 들려있던 우편물 중 마침 가장 위에 있던 엽서를 가로챘습니다. 그거 뭐야? 라고 물어도 아무것도 아냐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바람 위심이 너무 되죠. 예. 제가 좀 더 집요하게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잖아! 야! 하고 화를 내더니 그대로 침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대체 뭔가 싶어 침실에 가니 남자친구가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딱히 비싼 멘션도 아니라 문 너머로 방 안의 목소리가 조그맣게 들린 것이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스토킹 당하나? 남자친구는 전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고 사장이라든가 주소가라든가 또 왔다 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여자로 생각되는 이름이 신경 쓰였지만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무시하고 출근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오니 남자친구는 아직 집에 없었습니다. 나는 아침에 그 엽서를 떠올렸습니다. 나쁜 짓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나에게 뭔가 숨기는 것이 있는 것이 싫어서 침실에 있는 남자친구의 책상 주변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아하, 대체 엽서는 꽤 금방 찾을 수 있었습니다. 뭐야 이거? 하고 혼잣말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엽서에는 당연히 멘션 주소와 남자친구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글씨체가 이상했습니다. 글자마다 크기와 방향이 뒤죽박죽이어서 꼭 아이가 쓴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보낸 일을 쓰는 부분에는 땡땡 사오리로부터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외아들이라 조카 딸도 없었고 아는 사람 중 그 정도로 어린아이가 있다는 얘기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상하네 라고 생각하며 엽서를 뒤집어 보니 난 점점 의미를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엽서 뒷면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무엇이 적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엽서 면 전체가 갈색으로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림 도구 같은 것으로 칠한 것 같았고 그 부분을 만지고 있던 손가락에 갈색 가루 같은 것이 붙었습니다. 한 가지 색으로 덮여있는 엽서가 왠지 기분 나쁘게 느껴졌습니다. 대체 이건 뭘까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고 나는 그 엽서를 주머니에 숨겨 침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난 돌아온 남자친구의 상태가 이상하다는 사실을 금방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오기 전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거나 무슨 소리가 나면 이상할 정도로 크게 반응하기도 하고 아무튼 침착하지 않다고 해야 할까? 뭔가를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이 휴일이기도 해서 어디 놀러 가자고 제안을 해보았지만 그는 변함없이 기운이 없었고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아, 아무것도 먹고 싶지 않아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진짜 스토킹인가? 나는 점점 짜증이 치밀어 올라 남자친구에게 추궁하듯 물었습니다. 대체 어제부터 왜 그래? 사울이라는 사람은 또 누구고? 내가 화를 내자 남자친구는 그때까지 숙이고 있던 고개를 들고 봤어? 라고 물어왔습니다. 난 괜한 소리를 했나 싶어 엽서를 멋대로 본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나쁜 의도는 없었지만 아무래도 상태가 이상해서 신경 쓰였다고 이야기를 하니 남자친구는 엽서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남자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맞벌이였기 때문에 어렸을 적에는 여름방학이 되면 친가에 맡겨졌다고 합니다. 친가는 호쿠리쿠 지방에 있는 시골이었는데 오락실도 없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친가를 좋아했다고 합니다. 근처에는 남자친구와 나이가 비슷한 아이들이 몇 명 살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2명의 아이와 사이가 좋았기 때문입니다. 남자친구는 친구 2명을 사짱과 류짱이라고 불렀습니다. 세 사람은 바다에 놀러 가기도 하고 자전거를 타고 먼 곳까지 가기도 하고 여름방학 숙제를 같이 하기도 하며 매일 함께 놀았다고 합니다. 류짱과 남자친구는 동년배였는데 사짱만 2살 정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짱은 몸이 조금 약하기도 해서 남자애 둘보다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그죠. 어렸을 때는 여자애들이 보통 더 큰 경우가 많으니까. 사짱은 스프레이 방식의 흡입약을 항상 들고 다녔는데 이거 말하는가 보다. 지금 생각해보면 소아천식이지 않았나 하고 남자친구는 이야기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초등학교 4학년 여름방학을 맞던 어느 날 점심때 남자친구의 할아버지 댁에서 TV로 무서운 이야기를 보고 있던 세 사람은 밤에 담력 테스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말을 꺼낸 것은 류짱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신사에 보물을 놓고 온 뒤에 밤에 그걸 다시 찾으러 가자. 류짱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겁이 많았던 남자친구는 싫다고 생각했습니다만 겁쟁이 취급을 받고 싶지 않아 담력 테스트를 기대하는 척을 했습니다. 재밌겠는데 어쨌든 그들은 보물로서 무엇인가를 놓고 오는 것을 생각했습니다만 인형이나 장난감은 없어지면 큰일이고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 지쳐 최종적으로 그림 엽서를 가지고 가기로 했습니다. 그 그림 엽서는 할아버지의 서랍 안에서 발견한 것으로 일본풍의 여성을 그린 그림 엽서였어. 다케이사 유메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느낌의 라고 남자친구가 말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의 그림이 엽서에 있었다고 하네요. 목적지인 신사는 남자친구의 할아버지 댁에서 자전거로 조금 걸리는 거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세 사람은 평소처럼 자전거를 타고 엽서를 들어갔습니다. 그 신사에는 소위 이나리님, 여우신님이나 건물 자체도 그렇게 크지 않았고 작은 세전함만이 경내에 있을 뿐인 아주 조용한 곳이었다고 합니다. 여우신이 있는 곳? 그들이 그곳을 선택한 이유는 신사나 절은 무섭다는 어린아이다운 발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심령 스포신 것도 아니었고 무슨 사정이 있는 것도 아닌 평범한 신사였다고 합니다. 신사에 도착한 그들은 엽서를 숨길 곳을 찾았고 최종적으로 유짱의 제안으로 세전 너머 경내에 있는 복도 문틈에 끼워 놓기로 했습니다. 세 사람은 시끄럽게 떠들며 신사에서 나왔지만 자전거에 타려고 할 즈음 사짱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짱은 그들로부터 10보 정도 뒤에서 뒤돌아서서 신사 경내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사짱 가자! 이쪽을 등지고 있던 사짱에게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짱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괜찮다니까? 아무도 안 가져가. 이 신사에 다니는 사람 거의 없잖아. 유짱은 이렇게 말하고 사짱을 재촉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사짱이 뒤를 돌아보지 않자 그들은 왠지 무서워졌다고 합니다. 사짱! 더 이상 참지 못한 남자친구는 큰 소리로 사짱을 불렀습니다. 그러자 사짱은 휙 하고 뒤돌아서서 두 사람이 있는 곳으로 뛰어왔습니다. 어서 돌아가자. 남자친구는 자전거에 올라탔습니다. 하지만 신사 안에서 누가 우리를 보고 있었는데. 사짱은 당황한 듯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류짱은 그럴 리 없잖아 라며 웃었지만 사실은 무서웠다고 합니다. 그때 관두자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엽서 같은 건 아무래도 상관없었는데 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남자친구는 이 이야기를 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손가락이 떨려 팔락팔락하고 재가 춤추듯 떨어졌습니다. 나는 티슈로 재떨이 주변을 몇 번이고 닦았습니다. 아무튼 세 사람은 부모님이 잠들고 난 뒤 살금살금 집에서 나왔습니다. 무섭지 않았느냐 물으니 무섭기보다 가족들에게 말도 없이 밤중에 집 밖으로 나간다는 처음으로 하는 모험에서 오는 스릴감이 더 컸어서 자랑스러운 듯 가슴이 뛰는 듯한 그런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그죠. 사장이 거기서 뭔가를 본 거에서 이제 사건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밤중에 신사는 점심때보다 훨씬 기분 나빴다고 합니다. 시골이다 보니 가로등도 두문두문 있었고 더욱이 신사 안에는 나무가 울창하게 자라 있어 빛이 거의 닿지 않아 경내가 더 커 보였다고 합니다. 토리서부터
토리는 이제 그 약간 한국 연려문 같이 생긴 그거 있잖아요. 그게 토리입니다. 토리에서부터 세전함까지 몇 미터 되지 않는 거리였지만 나무에 둘러싸인 어두운 곳에 들어가는 것은 용기가 꽤 필요했습니다. 류짱이 들고 온 회중 전등은 도움조차 되지 않았고 남자친구는 축축하게 젖은 사짱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손을 잡은 채로 신사를 밖에서 바라보았고 류짱의 가자는 말에 맞춰 안에 들어갔습니다. 신사 안에 들어서니 바람 소리가 크게 들렸고 분명 커다란 나무인데도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렸다고 합니다. 사짱은 한마디 말도 없이 함께 걷기만 했습니다. 남자친구는 마음속으로 되도록 발랄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세전함에 도착하자 류짱이 어라? 하고 큰 소리를 냈습니다. 분명히 경내 문틈에 끼워뒀을 그림 엽서가 세전함 위에 놓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뭐야? 역시 누가 보고 있었나 보네 라고 말하며 류짱이 엽서를 들고 회중 전등을 비추어 보았습니다. 으아! 류짱이 놀라 그림 엽서를 던져버렸습니다. 남자친구는 류짱이 떨어뜨린 그림 엽서를 주워 그림이 있는 면을 보고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림 엽서에 그려져 있던 그림이 새빨간색으로 뒤덮여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여기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그거 누가 장난친 거 아냐? 그 사장이 말한 대로 누가 보고 있던 거 아니냐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는 더욱더 떨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잖아. 그날은 바람도 강해서 큰 나무가 흔들릴 정도였고 떨어진 나뭇잎들이 날아다니고 있었어. 그런데 어째서 그 엽서만 날아가지도 않고 세전함 위에 얌전히 놓여 있었던 건데? 그렇게 말한 남자친구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엽서를 본 뒤 그들은 으악! 깍! 하고 소리를 지르며 주랭랑을 쳤습니다. 신사 밖까지 한 번에 뛰어나왔을 때 사짱이 없어! 하고 류짱이 외쳤답니다. 두 사람이 뒤를 돌아보니 사짱이 세전함 앞에 조용히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사짱! 빨리 돌아가자! 뭐 하는 거야 사짱! 이리로 와! 두 사람은 한밤중인 것도 잊은 채 큰 목소리로 사짱을 불렀지만 사짱은 고개를 숙인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류짱은 울고 있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나도 울었는지 어쨌는지 잘 모른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세전함으로 돌아가 사짱에게 다가갔습니다. 사짱은 그림 엽서를 한 손에 꼭 잡은 채 하고 뭔가를 토하는 듯한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사짱 가자! 가자고! 류짱은 울면서 사짱의 팔을 잡아당겼지만 사짱은 무릎을 꿇은 채 하는 소리를 낼 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사짱, 야근! 슉 하는 그거 어딨어? 사짱이 천식 때문에 발작을 일으켰다고 생각한 남자친구는 사짱의 얼굴을 보며 물었습니다. 하지만 사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지막으로 하고 신음하며 괴로운 듯 땅을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불러올게. 류짱은 이렇게 말하고 신사를 빠져나갔습니다. 잘했네. 남자친구는 그때 신사에 남겨진 것이나 엽서보다도 그저 어른들에게 혼나는 것이 무서웠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사짱의 등을 쓸어주며 괜찮아? 괜찮아? 하고 물어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사짱이 남자친구의 팔을 콱 잡았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에게 얼굴을 가까이 가져다 대고는 병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소름 돋네. 병이 뭐야? 정확히 기억하고 있진 않지만 비슷한 소리였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그때의 사짱의 얼굴을 잊을 수 없다고 합니다. 사짱은 눈을 뒤집어 까고 입에서 침을 흘리며 메아리 치는 것처럼 같은 소리로 메아리 치는 것 같은 목소리로 그 이상한 단어를 말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고 굳어버렸습니다. 밤중에 그런 짓을 하니까 그렇지. 울지마 멍청아. 어른의 화난 목소리가 들려 정신을 차려보니 울부짖는 류짱을 데리고 어른들이 신사에 도착할 즈음이었다고 합니다. 사짱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하고 토하고 있었습니다. 사짱은 류짱의 아버지에게 안긴 채
다른 둘은 울면서 어른들과 함께 돌아갔다고 합니다. 류짱과 남자친구는 다음날 호되게 혼이 났다고 합니다. 설교가 끝난 뒤 남자친구는 그 그림 엽서는 뭐야? 어떻게 됐어? 라고 물어도 대답은 들을 수 없었고 사장에 대해 물어도 아파서 당분간은 못 놀 거야 라는 대답만 돌아올 뿐 자세한 것은 들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뒤 여름방학이 끝나고 남자친구는 집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날 류짱은 내년에 또 놀러와 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류짱과의 마지막 만남이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다음 해부터 시골에 가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엽서가 무서웠어? 라고 물으니 남자친구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왜? 뭘까요? 남자친구는 그 해 여름방학이 끝나기 전에 무서운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빨갛게 칠해진 엽서보다 훨씬 무서운 것을. 엽서 사건이 있고 며칠 후 남자친구는 혼자서 사장네를 방문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 나름대로 사장이 아픈 것을 걱정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장네 집에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사오리는 이제 히로군네와 놀지 않을 거야. 현관에 나온 사장의 언니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헐. 사장에게는 꽤 나이 차가 있는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는 그들 세 사람에게 늘 상냥하게 대해줬기 때문에 남자친구는 그 차가운 대응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마 남자친구는 그 언니분을 좋아했던 거겠죠.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언니분이 남자친구의 첫사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나는 사짱 좋아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면회를 거절당한 남자친구는 사짱 집 뒤뜰로 돌아갔습니다. 사짱 집은 커다란 단층 집으로 창문을 통해 사짱이 자길 봐주길 바랬던 것입니다. 약간 원피스 카야가 우소 보는 것처럼 봐주길 바란 거구만. 뒤뜰에 있는 커다란 바위 뒤에서 사짱의 방을 들여다보니 사짱은 홀로 이불 위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사짱 하고 말을 걸어보려다 삼켰습니다. 사짱이 갑자기 자신의 몸을 마구 쥐어뜯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잠옷을 걷어올려 팔을 물어뜯기도 하고 벅벅하고 얼굴을 긁어대기도 했다고 합니다. 긁은 곳에서는 피가 났다고 합니다. 남자친구는 잔뜩 굳어서는 그저 밖에서 사짱을 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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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짱은 갑자기 몸을 긁던 것을 관두고 날카로운 소리로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밖에 있어도 확실히 들릴 정도로 크고 새된 소리였습니다. 남자친구는 바위 뒤에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사짱은 앉은 채로 살짝 얼굴을 들고 입을 찌그러뜨리듯이 웃고 있습니다. 헐. 남자친구는 사짱의 웃음소리를 뒤로하고 할아버지 댁에 도망치듯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름방학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빌었고 그 다음 해부터는 2번 다시 그곳에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눈이 전혀 웃고 있질 않았어. 남자친구는 이야기를 하며 자신의 양팔을 꼭 쥐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어느새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그런데도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뒤 남자친구는 사짱은 물론이고 류짱과도 사이가 소원해져서 그 담력 테스트 날의 무서운 기억도 사짱 집에서 본 기분 나쁜 광경도 시간이 흐르면서 잊어버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네. 사짱 언니가 막 나빠진 게 아니라 그냥 이 사실을 모르고 정을 떼는 게 얘한테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차갑게 대한 거구나. 잊어버렸다고 해야 할까? 떠올리게 되지 않았다고 해야 할까? 하지만 남자친구가 대학 입학을 위해 상경한 해 가을 갑자기 류짱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사짱이 없어졌어 라고 류짱이 말했습니다. 사짱은 그 뒤 학교에 오지 않게 되었고 계속 집에 틀어박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랬겠죠. 하지만 류짱도 고향의 중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곳의 고등학교를 다니게 되어 다른 동네에서 하숙을 했기 때문에 중학교 이후의 사짱의 소식은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전화해서 미안하긴 한데 왜 그런 일도 있었고 근데 리치코 누나가 너에게 연락을 해보라고만 하는 거야. 리치코 누나랑
리츠코 누나란 사짱의 언니분입니다. 왜? 나 사짱이랑은 지금까지 만난 적도 없는데. 알아. 근데 리츠코 누나가 사짱은 히로군네에 갔을지도 모른다고 하더라고. 뭐야? 몰라. 그치만 남자친구는 마지막으로 본 사짱의 기분 나쁜 모습을 엉겁결에 말해버릴 것 같아 급하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지. 하지만 리츠코 누나가 사오리는 히로군을 좋아했었고 그 뒤에도 히로군은 언제 와? 라고 여름이 될 때마다 말했다 라는 소리를 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어서. 사오리가 히로를 좋아하고 있었어. 헐. 꽉 쥔 수화기가 땀에 젖어 미끄러졌습니다. 사짱이 온다고 생각하니 무서워서 잠에 들 수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사짱 본인이 찾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 전화가 있고 열흘 정도가 지나 남자친구가 학교에서 돌아오니 우편함에 한 통의 엽서가 와 있었습니다. 그 엽서에는 어린아이의 글씨로 수신인과 주소가 적혀 있었고 보내는 사람 란에는 땡땡 사오리로부터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오리가 그날 이후로부터 정신이 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그게 발달이 정신이 나간 것 같아. 깜짝 놀라 엽서를 뒤집어 보니 뒷면은 갈색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색이 칠해지지 않은 부분이나 상대적으로 옅게 칠해진 부분을 보니 익숙한 듯한 그림이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남자친구와 그 친구들이 담력 테스트에 사용한 그 오래된 그림 엽서였던 것입니다. 근데 사짱 오면 무서울 것 같은데? 막 이렇게 하고 막 얼굴도 긁고 막 쥐어뜯고 막 했잖아요. 그런 모습을 어릴 적에 보면 무섭겠죠. 예. 남자친구는 손이 땀으로 흠뻑 젖는 것을 느끼며 엽서를 들고 돌아갔습니다. 기분은 나빴지만 버리면 더 나쁜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뒤 매년 같은 시기가 되면 남자친구에게 사짱이 엽서가 왔다고 합니다. 항상 똑같은 한 면이 갈색으로 뒤덮인 기분 나쁜 엽서가. 남자친구는 저와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 이것으로 사짱의 엽서로부터 해방되었다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 내 학창시절 은사님이나 친구에게 이사 소식을 알리긴 했어도 남자친구가 그런 연락을 하는 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어디선가 사짱이 보고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우편함에 이름을 적는 것도 거절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사짱으로부터 엽서가 도착해버린 것입니다. 많이 안타까운데 무서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사짱을 대면을 했다면 좀 증세가 좀 완화되지 않았을까요? 모르는 일이긴 한데 방 호실까지 확실히 적었다가 거기다 여전히 어린아이의 글씨체로 사짱은 남자친구에게 엽서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짱은 여전히 행방불명인 상태로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처음 엽서는 대체 뭐였던 걸까요? 사짱은 신사에서 뭘 본 것일까요? 사짱이 이상해진 것은 그것 때문일까요? 뷰옹이란 대체 무슨 말이었을까요? 사짱은 어째서 남자친구의 주소를 알고 있는 걸까요? 설마 여자친구 너가 사짱이냐? 아니겠죠? 방금 좀 소름 돋았는데 계속 읽어볼게요. 모르는 것 투성이지만 딱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그리고 그 다음 해가 되더라도 남자친구에게 사짱으로부터의 엽서가 도착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끝. 뭐 딱히 그런 건 아니었네요. 뷰옹은 무슨 뜻일까요? 너무 무서운데? 나는 읽다가 갑자기 현 지금 여자친구가 사짱인 줄 알았네. 네, 아니겠죠? 예. 넋나간 상태에서 옹알거리는 소리. 뿅. 근데 뭔가 무서워요. 뿅, 뿅, 뿅. 이렇게 입술 이렇게 정신 나간 상태에서 입술 내미는 게 그걸 상상하니까 좀 무섭달까? 재밌다. 요 괴담 좋네요. 지금까지 니찬 괴담 사짱이 보내온 엽서였습니다. 재밌는디? 뿅 뿅 뿅신. 요 갈색은 피가 굳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되게 그럴듯한데요? 갈색 가루. 피가 아예 굳어버리면 좀 갈색이 돼버리니까 엽서를 어떻게 보내고 있는 거지? 확실히 그 귀신에 씌인 것 같긴 해요. 사짱이. 그래가지고 나가서 지금 살고 있는 건가? 사짱이랑 같이 함께 이야기 구성원 한자리에 모여서 사짱을 케어해줘야 함. 사짱 되게 안쓰럽게 보시네요.
아, 진짜네. 신사에서는 빨강이었으니까 이후로 갔을 때 이제 갈색이 된 게 맞네요. 오, 피가 많네. 그런 패신사를 왜 방치하는지 좀. 그것이 패신사니까. 그것이 배신사니까. 제가 오늘 준비한 괴담은 여기까지고, 이제 저희 카페에 탐방을 좀 해볼까요?